과거의 무기는 전쟁에서 빼앗거나 돈을 주고 구입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전쟁에서 적의 최신 전투기를 빼앗으면 과연 곧바로 자국 공군의 전력이 될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구입한 무기는 정말 자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총 같은 단순 무기는 지금도 노획해 사용할 수 있지만 헬기나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는 기체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곧바로 전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입니다.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은 블랙호크 헬기를 비롯한 각종 장갑차와 항공기 등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손에 넣었습니다. 당시 이를 놓고 전 세계에선 이제 탈레반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군은 철수 직전 카불 공항에 남겨진 일부 항공기와 차량의 핵심 장비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대의 첨단 무기는 기체만 있다고 운용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조종사와 정비사, 전용 공구, 수천 종의 교체 부품, 정기적인 점검 체계, 제조사가 제공하는 기술 자료와 소프트웨어 지원까지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하나의 전력이 됩니다. 즉 탈레반은 블랙호크와 같은 헬기를 손에 넣었지만 헬기를 유지하는 생태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군 출신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일부 항공기를 제한적으로 비행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일 뿐 지속적인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 없이는 장기간 정상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M4 소총이나 험비 같은 장비는 지금도 탈레반의 주력 장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레반 사례는 현대 무기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구입한 무기는 어떨까요? 대금을 전액 지불했으니 제대로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는 먼저 법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을 통해 판매한 무기가 약속된 사용자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관리합니다. 특히 민감한 장비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약속된 사용자와 장소에서 규정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장비의 보관 상태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정부 간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된 장비는 국방안보 협력국이 운영하는 골든센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며 민간 방산업체가 직접 판매한 장비는 미 국무부의 블루랜턴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사용자 점검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산 무기나 미국 기술이 포함된 장비는 국제무기 거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구매국은 이미 돈을 주고 구입한 무기라도 다른 국가에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미국산 무기나 미국 기술이 포함된 장비를 제3국으로 이전하려면 국제무기 거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는 미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전투기였음에도 제3국에 양도할 권한까지 온전히 쥐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법적인 통제보다 더 강력한 것은 기술적인 통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F-35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특별 승인을 받아 자체 전자전 장비와 일부 국산 시스템을 통합한 F-35I 아디르를 운용하는 거의 유일한 예외지만 일반적으로 F-35의 핵심 소프트웨어와 기술 자료는 모두 공개되지 않습니다. 구매국은 전투기를 구입해도 내부 시스템을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핵심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없고 성능 개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시 제조사와 원 개발국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현대의 첨단 무기는 전투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기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과 군수 생태계까지 함께 계약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기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끊기는 순간 전력은 빠르게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파키스탄 공군의 F-16입니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미국산 F-16을 운용해왔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부품 공급, 성능 개량, 기술 지원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F-16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보유한 전투기가 있어도 원하는 만큼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전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에서 도입한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사용해 영국 해군 구축함 셰필드를 격침시키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프랑스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군사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액조세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추가 미사일 확보와 기술 지원은 사실상 막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뛰어난 성능의 무기를 보유하고도 제한된 수량만 사용할 수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제약을 40년 넘게 버틴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1970년대 이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세계 최강의 함재기였던 F-14 톰캣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54 피닉스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1979년 이란 혁명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친미 정권이 무너지자 미국은 즉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했고 F-14에 필요한 부품과 정비, 기술 지원, 후속 군수 체계까지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였다면 전력 마비로 끝났을 상황이었지만 이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용이 불가능한 기체를 분해해 다른 기체를 살리는 동류전환 방식을 사용했고 부족한 부품은 직접 역설계해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제 피닉스 미사일의 재고가 줄어들자 이란은 지상에서 사용하던 호크 방공 미사일을 공대공용으로 개조해 F-14에 통합하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후에는 피닉스를 바탕으로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파쿠르 90까지 개발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으로 미국에 압류된 마지막 한 대를 제외하고 이란이 실제로 도입한 F-14는 79대였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품 부족으로 퇴역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가동 대수는 고작 10여 대 정도로 추정됐지만 이마저도 2026년 3월 이란의 마지막 F-14들이 주기되어 있던 이스파한 공군기지가 이스라엘 공군의 대대적인 공습을 받으며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의 지원이 완전히 끊긴 이후에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F-14를 계속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무기의 통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란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란의 F-14는 현대 무기 체계의 유일한 예외가 아니라 판매국의 지원이 끊긴 무기를 계속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곧 전력 증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첨단 무기는 다릅니다. 무기를 도입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품, 정비,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군수 생태계까지 함께 확보해야 비로소 하나의 전력이 됩니다. 오늘날 진정한 자주국방은 가장 비싼 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스스로 유지하고 개량하며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